밤 11시 또 사채업자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번엔 아들 때문입니다. 30년 전 남편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김정숙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남편의 빚 독촉 전화 때문이 아니라 아들 현수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현수는 밤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을 집안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 이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드디어 평온한 날들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온갖 빚 보증을 서느라 집까지 팔아야 했고 친척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렸던 힘겨운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아내 소영과 함께 정숙의 집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박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기에 절대 그런 길은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이 잦아지더니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필요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술 냄새와 함께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것은 현수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 대신 어딘지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 소영도 요즘 들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시어머니인 정숙에게 찾아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속내를 털어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이 요즘 변했다는 이야기, 돈 관리에 대해 말이 안 통한다는 하소연들이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보였던 초기 증상들과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동료들과의 가벼운 내기로 시작되었다가 점점 판이 커지고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던 그 과정 말입니다. 혈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지만 설마 아들까지 그런 길을 걸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수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어딘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큰 돈을 땄다며 좋아하는 모습이었는데 정숙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박에서 돈을 따서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도 남편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현수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누군가와 수상한 통화를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소영이 말하기로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며 뭔가에 몰두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생활 패턴도 불규칙해졌고 주말에도 집에 있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현수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남편의 도박 중독을 겪어본 경험으로는 이미 상당히 깊이 빠져 있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서서 갈등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수가 소영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적금을 깨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임신 중인 아내에게 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소영이 거절하자 현수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똑같이 행동했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도박빚이 불어나면서 가족의 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던 그때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영이 정숙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온 며느리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소영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차를 우려주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소영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찻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의 최근 행동들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도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는 돈의 움직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없는 곳에서의 결제 내역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난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이렇게 자주 외출하는 것이 소영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몸이 무거워지면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소영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현수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예전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짜증을 자주 내고 예민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필요 없다며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면서도 확신하지 못했던 그때의 혼란스러운 마음,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수가 최근 들어 휴대폰을 몹시 예민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다는 것,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예민해진 상태에서 이런 변화들을 감지하는 것이 소영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소영을 괴롭히는 것은 경제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남편이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현수는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는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가 경제적 걱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소영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였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고충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제 며느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더욱이 임신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태아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이라면 들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급하게 개입했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이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너무 늦게 대처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지만 이번에는 조기에 개입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소영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수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카드를 만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더욱이 소영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수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정숙이 며느리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 이미 상당히 깊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현수가 지각을 하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현수에게 직접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현수가 잠깐 들렀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일상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점차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별일 없다며 대화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수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어서 임시로 사용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조사해보니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 행위였고 회사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 소식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걸었던 길과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역시 도박빚이 불어나면서 회사 돈에 손을 댔었고 그것이 발각되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수의 도박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가벼운 화투 정도였지만 이제는 온라인 카지노와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베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이르면 더 큰 돈으로 만회하려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영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현수가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새벽까지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종종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수가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영에게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도박장이나 사설 카지노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현수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남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의 절망적인 표정, 운이 좋을 때의 들뜬 기분,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연기하듯 평범한 척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현수의 빚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대부업체, 심지어는 사채업체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이자만으로도 월급의 상당 부분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는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더 큰 판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런 상황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30년간 남편의 도박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아들까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니 정말 이 집안의 팔자가 사나운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곧 손주가 태어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너무 늦게 개입해서 상황이 완전히 파탄날 때까지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일찍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대응책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수가 소영의 적금 통장을 몰래 해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산 준비금으로 모아둔 소중한 돈을 아내 몰래 가져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경 집 앞에서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현수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30년 전 남편 때문에 겪었던 그 악몽 같은 상황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온몸이 떨리면서도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추심은 가혹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현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숙이 숨어버린 것입니다. 정숙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사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마련해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현수가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벌어보려는 필사적인 노력일 뿐이었습니다. 이웃들의 눈총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조용했던 동네에 소란을 피우는 사채업자들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던 정숙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이런 창피한 일을 당하니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며느리 소영의 상태도 심각해졌습니다. 임신 9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 조산 위험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집 앞에 사채업자들이 드나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소영은 친정으로 피해 있는 상황이었고 정숙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놓은 상태였고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법인카드 횡령건까지 겹쳐서 현수의 직장 생활은 사실상 끝난 상태였습니다. 정숙은 현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고 자주 가던 장소들을 뒤져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도박장과 사설 카지노까지 찾아가 봤지만 현수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었던 것이 이제는 몇천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정숙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 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느라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날려버린 상태였습니다. 남은 것은 조그만 전셋집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현수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과 보험도 이미 해지해서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또 도움을 요청할까봐 연락을 피했고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도 정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아들까지 그렇게 키웠다며 비난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과 현수에 대한 걱정,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에 대한 염려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끝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숙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더욱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숙에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절친한 친구 이경자가 정숙의 상황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경자는 30년 전 정숙이 남편 때문에 고생할 때도 옆에서 지켜봤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경자는 정숙의 집 앞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붙여놓은 협박성 종이들과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초췌해진 정숙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경자는 정숙을 데리고 조용한 찻집으로 가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자의 첫마디는 따끔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들의 뒤치다꺼리만 할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정숙이 계속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당사자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도 비슷한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숙과 비슷한 나이의 아주머니들이 모여 각자의 경험담을 나눴는데 대부분이 한 목소리로 더 이상 희생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최순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순자 씨 역시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해 집까지 팔아가며 빚을 갚아준 경험이 있었는데 결국 아들은 변하지 않았고 자신만 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부모가 계속 도와주니까 아들이 스스로 책임지려는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이런 조언들을 들으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니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현수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는데 결국 남편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자는 정숙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정숙의 나이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아들의 빚을 떠안을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남편 때문에 한 번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숙의 노후는 완전히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하나둘씩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음과 관련해서 경고를 받은 상태였고 이웃들의 불만도 날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숙 자신도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느리 소영이 친정 어머니와 함께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임신 마지막 달을 앞둔 소영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높아져서 입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영의 어머니는 정숙에게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영의 어머니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수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혼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의 인생과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현수를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숙은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며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0년 전 남편의 도박 문제를 해결해 주려 노력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다시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경자는 정숙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현수의 빚을 대신 갚지 말고 오히려 현수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숙 자신은 남은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자조 모임에 참석해 봤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서 정숙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립에 성공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한 후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건강해졌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숙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차 마음을 정리해 갔습니다. 30년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더 이상 모든 짐을 혼자 떠맡지 않고 현수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숙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조언들과 자신의 경험을 종합해 보니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뒤치다꺼리를 해준다면 현수도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며느리 소영의 조산 위험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한 소영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이라며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될 현수는 여전히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며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현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현수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도박에만 빠져 있는 것을 보니 이제는 정말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며칠간 잠적했던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도박에서 크게 잃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수는 어머니에게 또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에게 했던 실수를 아들에게까지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손주까지 태어날 상황에서 이런 혼란이 계속된다면 세대에 걸쳐 불행이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현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뒤치다꺼리도 모두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수는 당황하며 어머니에게 애원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숙은 현수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계속 찾아오는 상황에서는 정숙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고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수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는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머니가 해결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결단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친구 경자는 정숙의 변화를 보며 기특해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뎌온 정숙이 마침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며느리 소영의 어머니도 정숙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다며 현수가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영과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결정이 필요했다고 동감했습니다. 정숙은 사채업자들에게도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빚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채업자들이 협박했지만 정숙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점차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부모가 자식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정숙은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누구의 빚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현수와 손주에 대한 걱정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안전은 확보된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전세 보증금과 적은 저축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도 취했습니다. 혹시나 현수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는 일이 없도록 미리 차단했습니다. 경자의 조언에 따라 재산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현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이 심해지자 어머니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현수가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이것이 현수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정숙의 단호한 결정이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변화된 태도에 당황하며 여러 차례 찾아와 애원했지만 정숙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수에게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며 빚을 스스로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수의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사채업자들의 압박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직장에서도 횡령 문제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도움을 받을 곳도 없어진 현수는 비로소 자신이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 소영이 조산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행히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했지만 출산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컸습니다. 현수는 병원에 나타나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정작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영에게 친정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몰상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영의 부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주는 사랑하지만 현수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딸이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정숙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에게 계속 도움을 주었던 결과가 어떠했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폭력적인 해결책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를 협박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웃들에게도 상황을 알려두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서 현수는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현수 자신이 사채업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자 경찰서에서 보호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수의 도박 중독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전문 치료를 받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정숙은 현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을 받는다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절대 대신 갚아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현수는 처음에는 이런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치료받을 필요 없다며 어머니가 도와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압박이 심해지고 갈 곳이 없어지자 마지못해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숙은 현수가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손주와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소영이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정숙이 병원비와 육아용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손주와 며느리를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몇 개월 후 현수는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 중독이 질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빚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채업자들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현수에게 개인회생 절차를 밟도록 조언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처음에는 창피하다며 거부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숙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 문제에만 매달려 있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수의 회복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재발의 위험이 있었고 치료를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끝까지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도움은 주되 의존하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점차 현수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집은 드디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사채업자들이 찾아오지 않았고 이웃들의 시선도 예전과 같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정숙 자신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30년간 지속되었던 끝없는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숙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자립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과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정숙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로 고생하다가 늦은 나이에 자립을 선택한 어르신들,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다가 이제야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는 정숙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임의 대표인 최미란 씨의 이야기는 정숙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란 씨 역시 남편과 자식들의 문제로 평생 고생하다가 65세에 혼자가 된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며 보람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미란 씨의 조언에 따라 평생 못 해본 취미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서예였습니다.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는 시간은 마음을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먹 냄새와 종이의 질감, 그리고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먹물의 움직임이 주는 평온함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요가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힘들었지만 점차 유연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또래 여성들과 친해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입니다.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사와 육아에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다른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은 정숙에게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자기계발서와 인생 철학 관련 도서들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또한 요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들을 위한 요리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요리 교실에 참여해서 이탈리아 요리, 일본 요리 등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음식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베이킹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빵과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특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빵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정숙의 빵이 너무 맛있다며 팔아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정숙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서예나 독서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요가나 요리를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정신적인 평안이었습니다. 30년간 계속되었던 불안감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상쾌함과 하루를 시작하는 기대감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한편 현수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직업 재활 훈련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도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느리 소영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정숙이 더 이상 무분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현수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주인 아기 현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손주를 돌봐주었는데 이때만큼은 순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도움을 주되 소영과 현수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로 고생하는 여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2회 정기 모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숙의 모임은 입소문이 나면서 참여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남은 재산을 잘 관리해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크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검소하게 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빚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큰 안정감이었습니다. 친구 경자는 정숙의 변화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만 하던 친구가 마침내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노년의 우정을 나누며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숙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손수 만든 샌드위치와 보온병에 담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득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현수의 문제로 절망적이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 위기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예전처럼 살았다면 지금의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가족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현수에 대한 걱정은 있었고 손주의 미래에 대한 염려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관심을 갖되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균형을 찾았습니다. 해질녘 공원에서 책을 읽으며 커피를 즐기는 정숙의 모습은 평온함과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립과 자아실현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책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서예 수업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고 새로운 요리 레시피도 시도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며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새로 배운 브런치 메뉴를 만들어 볼 생각이었고 오후에는 손주를 잠깐 돌봐주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자조 모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바쁘지만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한 일들이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